정관용의 지금 이 사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코로나19 전 세계가 지금 비상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 코로나19의 여파로 우리 지구가 깨끗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항공우주국 나사가 미국 워싱턴에서 보스턴에 이르는 하늘의 이산화질소가 2005년 관측 시작한 이후로 가장 깨끗한 상태다 이렇게 밝혔고, 우리나라 대기도 이전보다 깨끗해졌고요. 그런가 하면 동물들도 돌아왔다죠. 코로나로 폐쇄된 브라질 해변에 멸종 위기종인 메부리 바다 거북이가 다시 찾아왔다고 하고, 인도의 나비 뭄바이의 강을 찾는 홍학 평년보다 늘었다고 하고, 야생동물들이 세계 각국 도심까지 출몰한다는 그런 해외 뉴스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야말로 코로나19를 통해 우리가 앞으로 지구를 위해 뭘 해야 할지 생각이 참 많아지는데요. 그래서 오늘 생명다양성재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생태학자 김산하 박사를 함께 만나겠습니다. 김산하 박사는 서울대학교 동물자원과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교 생명과학부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2007년부터 인도네시아 구능 할리문 국립공원에서 자바 긴팔원숭이의 먹이찾기 전략을 연구해 한국 최초의 야생 영장류학자로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생태학자로서 자연과 동물을 과학적 방식으로 관찰하고 연구할 뿐 아니라 생태학과 예술을 융합하는 작업에도 관심을 가져 영국 크랜필드 대학교 디자인센터에서 박사 후 연구원을 지냈습니다. 현재 생명다양성재단의 사무국장을 맡고 있고, 저서로는 비숲, 김산하의 야생학교, 제도리의 마지막 공연, 스탑, 습지주의자가 있습니다. 생명다양성재단 사무국장 김산하 박사,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19 사태 이런 게 오리라고 예견하셨죠? 예, 뭐 실제로 왔었고요. 사스나 메르스의 형태로도 왔었고 그 전에도 왔었고, 그렇죠. 예, 뭐 이 정도 규모는 아무도 예견을 못했겠지만 언젠가 이런 게 일어날 것이다 정도는 많이들 예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특히 생태학자는 다른 분들보다 더 좀 이런 게 좀 곧 강하게 닥칠 것이다라고. 예, 왜냐면 보셨나요? 이제, 네, 뭐 저는 물론 제 전공 어떤 분야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생태학 분야에 있다 보면 자연 파괴와 인간이 어떤 이제 영향을 자연에 끼치고 있는지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한 여러 가지 여파가 이제 항상 관찰이 되는데, 그렇죠.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이런 전염성 질병의 여파이고, 예. 그것이 이미 여러 차례 몇 번 일어났는데. 이제 언젠가는 진짜 제대로 터진다 이 얘기는 한간에 있었고요. 이번에 이제 나오게 된 거죠. 인간의 자연 파괴가 전염성 질환으로 온다. 예, 이것은 뭐 제 개인 의견은 아니고 이미 꽤 정설로 돼 있는 것이고요. 다행히도 이번에 이제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면서 적어도 세계적인 어떤 중론은 이것이 결국엔 이제 자연을 함부로 건들고 자연을 해집은 인간이 낳은 결과라는 것 정도는 꽤 이제 합의가 돼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안엔 복잡한 여러 가지 누가 어떤 기여를 했느냐의 문제는 남아 있지만, 그 연결고리를 조금 더 설명해 주세요. 네, 일단은 자연을 막 해집으면 그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오는지. 네, 사실은 그 바이러스나 이 세상에 어떤 안 좋은 물질이든 세상엔 언제나 존재합니다. 그렇죠. 독이라는 것조차도 아마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독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 몸에 들어오고 어떤 일정 양을 넘으면 바로 그게 독이다. 예, 어떤 때는 작게 먹으면 오히려 괜찮을 수도 있는 상당히 정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안 좋은 물질이 세상에는 원래 많이 있습니다. 바이러스도 많이 있고 박테리아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전염성 질병의 가장 이것이 아주 여파를 크게 일으키는 가장 근본 원인은 뭐냐면, 어떤 한 종에 있었던 것이 그 종의 그 경계를 뛰어넘었을 경우, 그렇죠. 그때 이제 엄청 치명적인 현상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예. 뛰어넘었다는 건 박쥐에서 뛰어넘었건 천상갑에서 뛰어넘었건, 그 전에 숙주하고는 그래도 오랫동안 진화하면서 어느 정도 균형된 관계에 있었던 바이러스가
전혀 새로운 숙주를 만나서 그때부터 완전히 그냥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이제 퍼져나가는 현상. 예. 그게 이제 자연에 있었던 것이 인간한테 오면서 생긴 거고 그것은 절대로 그들이 뭐 천상갑이건 박쥐가 우리한테 온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들한테 간 것은 분명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 링크가 일단 가장 분명한 링크입니다. 네. 게다가 그동안 인간들이 살아온 방식이 네. 도시를 이루어서 밀집해 살고 그러면서 이런 감염병에 대한 위험의식 없이 살아왔고 네. 이러면서 더 급속도로 퍼진 거 아니겠어요? 예, 물론 그런 어떻게 보면 한쪽 면에서는 굉장히 결벽증 같은 인식도 있습니다. 막 언제나 예. 뭘 닦아야 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예.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런 서식지 파괴나 이런 교란을 통해서 자연을 뒤흔들고 있는 어떤 그 작용들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거나 우리 사회에 그 저변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함부로 나무를 잘라대거나 함부로 사냥을 하거나 함부로 뭐 야생동물 만지거나 하는 것들을 그냥 마구 자행하고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그런 행위들을 하다가 이제 여파가 언제나 와야지만 사람들이 그때서야 이제 반성하지 않습니까? 이제 지금이 그 여파가 제대로 온 거죠. 그 도심 활보하는 퓨마 사진 이런 거 보셨죠? 네네. 느낌이 어땠어요? 네,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저는 굉장히 물론 반갑기도 했고 하지만 이제 그걸 통해서 일어난 이야기들이 이제 중요한 거죠. 사람들이 이 도시의 그 퓨마나 이런 동물들이 애들이 아주 당돌해졌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던데. 당돌해졌다? 예, 굉장히 용감해졌다. 애들이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막 나오나. 근데 동물들은 오히려 일관된 성격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조심스러운 존재고 사람들이 안 나오니까 그때서야 눈치 보고 괜찮은가 하고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 행동을 사실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다만 인간이 이제 한 발 물러서니까 언제나 그것을 사실은 야생동물은 인간을 피해서 맨날 숨어 있었던 거거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이 얘기는 사실 사람이 활동을 하면서 그만큼 다른 동물한테 얼마나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었는지가 사실은 증명이 된 거죠. 왜냐하면 그걸 멈추자 다른 동물들이 이제 들어오기 그렇죠. 시작했다는 것은. 네. 어찌 보면은 그 숲 속에도 사람들이 자꾸 숲으로 가면 동물들은 숲에서도 쫓겨났던 거 아닙니까? 네. 바로 이제 그겁니다. 우리가 그냥 동물들과 그냥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넘어온 것이 아니고 아주 많은 훼손과 교란이 있습니다. 예. 걸목이 있고 그것은 내가 가서 나는 도끼로 자른 적이 없으니까 상관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우리의 많은 산업과 경제가 사실 그런 짓을 지금도 자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단순히 중국 무슨 시장에서만 벌어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워낙 지구상에서 많다 보니까 다양한 질병이 사실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도 얼마든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자연 파괴와 그런 것의 직접적 결과로 이제 기후 변화를 많이 얘기하는데 네. 기후 변화랑 전염병도 관련이 있나요? 관련이 있죠. 왜냐하면 일단 중요한 것은 기후 변화가 일어나면 결국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생태계는 전반적인 그 변동이 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동물들이 자기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기후대가 안 맞으니까 막 이주를 합니다. 당연하죠, 그렇죠. 이주를 하다 보면 행동 반경이 넓어지고 이주하면 그쪽에 있었던 원래 있는 토착 동물들하고 또 경쟁도 되고 네. 이런 교란 현상이 계속 발생하는 겁니다. 게다가 이제 동물의 개체군이 크기가 아예 달라져요. 옛날엔 잘 살 수 있었던 애들이 너무 더워지니까 적어지거나 많아지거나 그러면 걔네가 없으면 또 어떤 애가 또 창궐하기도 하고 온갖 예. 생태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 기후변화라는 것은요. 어떤 한 것의 딱 원인이라기보다는 모든 원인을 증폭시키는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바이러스가 많아지고 있는 것을 훨씬 더 증폭시키는 네. 그렇다면은 꼭 바이러스를 기후변화가 나았다라는 것이 나았지는 않았겠지 모르지만 나을 수 있는 가능성을 굉장히 증폭시키고 퍼뜨릴 수 있는 가능성도 증폭시킨 거라 보면 사실 기후변화가 그 원인이라고 제레미 리프킨 같은 학자는 아예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말해도 무방할 정도가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자연은 어쨌든 아슬아슬하지만 균형 상태가 중요한 건데 네. 기후변화는 그 균형에 큰 균열을 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로 인한 파장은 뭐 모든 거에 미치는 거로군요. 그렇죠. 게다가 이제 지금 인간이 일으키고 있는 변화는 굉장히 급속도의 변화예요. 속도가 네, 중요하죠. 속도가 또. 굉장히 큽니다. 예. 이 정도 원래 생물들이 원래 변화하는 속도라든가 지리학적 속도에 비해서 너무 높고 그런 빠른 변화와 파괴 속도에 어떻게 보면 잘 적응한 게 바로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는 그때 굉장히 빨리빨리 그 재생산하고 그냥 퍼뜨리고 그다음 숙주로 옮겨가는 어떤 맞아요. 존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속도 전에서도 사실은 바이러스가 굉장히 적당한 존재죠. 그 여건을 바로 우리가 만들어준 겁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코로나도 뭐 조만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네네. 뭐 약이나 백신 같은 게 나와야만 아마 코로나로부터 우리가 조금은 자유로워질 거다. 이런 표현을 쓰시는 분들이 있고 한 걸음 더 나가면 코로나가 좀 잦아들었다 하더라도 앞으로 몇 년 안에 또 이런 게 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김 박사님도?
예, 왜냐하면 뭐 사스하고 메르스 자체 그다음에 그 에볼라 재발병이 모두 2000년대 이후에 일어났습니다. 지금 2020년인데 2019년에 지금 코로나19가 예. 터졌죠. 지금 뭐 2000년대 이후에 벌써 메이저한 것만 4-5개라고 터졌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럼 당연히 앞으로도 통계적으로도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견은 많은데 그것에 대한 원인 진단과 조치는 굉장히 미약하다는 게 충격적일 정도죠. 네. 가령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어쨌든 확실하게 경로가 밝혀지지 않아도 중로는 중국에 있는 그 시장에서 웻마켓에서 나왔다는 것이 알려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령 뭐 국내에서도 동물을 막 함부로 만지는 카페라든지 체험 실내 동물원 같은 것에 대한 법안 같은 것도 제대로 상정조차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건 당연히 폐쇄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근본적인 성찰은 없은 것도 물론이거니와 지금 밝혀진 어떤 기전에 대한 어떤 최소한의 조치조차도 벌어지지 않으면서 그냥 미래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는 참 희한한 형국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인간들이 삶의 방식에 변화를 주기 시작해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네. 그 변화를 줄 때 우리 김 박사님 강조하시는 거는 생태 감수성을 모든 인간이 가져야 한다 이거죠? 네, 그 감수성이라고 말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냥 감정이 불과한 것이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말한 감수성은 지적인, 논리적인, 정보적인 거를 바탕으로 한 하지만 거기에 어떤 감이 있는 걸 말씀을 드린 건데 그렇죠. 그것이 있어야지만 어떤 예를 들어서 코로나 같은 게 터져도 그거에 조치를 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사는 나머지 세계에 대한 걱정을 하면서 조치를 해야죠. 지금 우리가 그냥 코로나만 맞겠다고 그냥 마구잡이로 소독약을 쓰면 그 소독약 어디로 가겠습니까? 당연히 흘러 강의 바다에 가면 그렇죠. 결국 우리가 마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 생각을 하고서 어떤 정도의 그 제일 적절한 조치가 뭐고 균형 잡힌 조치가 뭔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마스크 아무렇게나 써서 버리고 소독약 아무렇게나 살포해도 그냥 코로나만 막자. 이것은 바로 생태적 감수성이 없는 상태의 조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게다가 코로나 위험 방지한다고 한동안 제한했던 일회용품 네. 지금 무제한으로 막 쓰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재활용품을 어쩔 수 없이 쓰고 있다라고 사람들이 말하는데 그것만큼 잘못된 말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어쩔 수 없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현재 재활용품도 사실 굉장한 어떤 선택이에요. 가령 식당에 가면 여전히 식당에서도 그냥 일반적인 접시랑 뭐 수저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설거지에서 나오면 비누가 바이러스를 죽인다는 건 너무 잘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손을 닦고 있는 건데. 그럼 식당에서는 왜 그게 가능한데 그럼 예를 들어서 커피 전문점에서는 아직도 코로나란 이유로 그 잔을 일회용 잔을 주는 곳은 당연히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오히려 숟가락은 내가 입에다 쪽쪽 빨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그것도 다 막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정말 극단적으로 안전을 위해서 한다면 모든 것을 일회용으로 하고 심지어 옷도 오늘 입고 나가면 집에 와서 벗고 소각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은 어느 정도 선택을 하는 거죠. 이거 너무 과한 걸 할 수는 없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하면 사실 환기가 중요하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환기가 그만큼 중요하면 당연히 버스 같은 데서 사실 창문 열고 다녀야 됩니다. 사실 그러면 창문을 열고 에어컨을 끄고 다니는 것이 제일 적절한 어떤 조치라고 말할 수 있죠. 코로나 입장에서만 봐도. 하지만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다 닫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아무리 코로나가 중요해도 버스라는 어떤 문화 속에서는 그걸 닫기로 그냥 결정을 한 거죠.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저는 오히려 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일회용품의 생산이나 그런 소비조차도 그 최전선에 있는 간호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쓰는 건 정말 어쩔 수 없을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사람들이 하는 것은 더 이상 이제는 해서는 안 될 상황이에요. 그것을 모든 것을 어쩔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한 가지를 선택해놓고서 어쩔 수 없다고 사실은 그걸 잘못 부르고 있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점도 생태 감수성 부족인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것이 결국 그래서 지금 얼마 몇 달 전에도 이 쓰레기 처리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게다가 이제는 국제적으로 그것을 수입하는 수출하는 그 경로도 막혔고요. 막혔죠. 기름값이 워낙 내려가다 보니까 오히려 플라스틱 순 원재료가 싸졌습니다. 재활용 재료보다. 아무도 사용을 안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럼 쓰레기 처리가 굉장한 문제가 되고 있고요. 현재 벌써. 사람들이 자기 앞에 있는 쓰레기 만약 그걸 국가가 못 치워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것까지 생각을 하면서 적절한 균형 잡힌 포인트가 어딘가를 그냥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인데 코로나니까 재활용 마구 쓰자. 이런 식으로 그냥 고삐 풀린 상태로 가고 있는 현 시스템은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나마 이제 세계 각국이 코로나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그 경제 활성화 대책 같은 걸 이야기하면서는 그린자를 붙여서 그린 뉴딜이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그런 움직임은 어떻게 보세요? 예, 바로 그게 이제 코로나라는 것을 하나의 사태로만 볼 게 아니라 이것을 기회로 진짜 근본적인 성찰과 그러니까요. 실제 실천의 기회로 삼아보자 이런 움직임이 꽤 있는 거죠. 예. 가령 항공업계, 석유업계가 이제 거의 침몰 위기에 와 있으니까 정부가 공적 자원을 이제 공적 자금을 지원해 주려고 하는데 바로 이때 어차피 화석 연료는 기후 변화 때문에 화석 연료에 기반한 업계는 퇴출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퇴출되어야 되는 구시대적인 업계한테 그냥 돈을 쏟아부지 말고 이 기회로 이용해서 재생 가능한 에너지, 게다가 녹색 산업으로 전부 개편을 하자는 목소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 그린 뉴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 한국은 그래서 뒤늦게 좀 나오고 있지만 아직 그 윤곽이 제가 봤을 땐 제대로 안 잡혀 있고 내용이 뭔지는 아직 몰라요. 예, 아직 모르고 얘기만 사실 이름만 나오고 나오죠. 있는 거죠. 예. 근데 그것은 어떤 내용이 됐든 간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린 뉴딜로 불려서도 안 됩니다. 바로 그 점이 이제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그냥 뭐 좀 더 쓰레기 좀 더 처리하고 좀 옛날처럼 하되 좀 더 착하게 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린 뉴딜은 굉장히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우리 국민 자체가 그거에 대한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혹시 우리 국민들 사이에 이번 일로 생태 감수성은 좀 높아졌구나라는 걸 확인하는 계기는 있어요? 없었습니다. 저는 없어? 오히려 낮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예, 왜냐하면은 우리는 그래도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그래도 이제 처음에는 우리가 많이 당했습니다만 지금 어쨌든 나름대로는 방역을 잘한 국가 중에 하나로 손꼽히고 있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호되게 당했던 옛 기억이 없어져 버리고 이제는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로 복귀하고 싶은 어떤 조바심이 굉장히 많은 게 사회적으로 감지가 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호되게 당한 나라는 근본적인 성찰을 할 수밖에 없는 계기가 마련돼 있는데 우리는 이제 우리가 잘했으니까 이제 그냥 정상으로 좀 돌아오면 되겠지. 이제 이 정도 참았으면 됐지라는 게 더 심해진 상황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러니까 맞아. 이제 우리가 좀 제대로 생각해야 되고 그러니까 정부 변해야지라는 것보다는 빨리 그냥 돌아가자가 더 심하게 좀 지배적인 여론으로 느껴지고 그래요. 바로 그 점이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아니 최재천 교수님은 미국의 제인 구달 박사하고 한밤중에 통화를 하셨는데 네네. 두 분은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 인류가 이제는 좀 환경 파괴 그만해야지라는 인식을 하게 될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라고 통화를 했대요. 네네. 근데 사실은 그런 일도 안 벌어지네요. 글쎄요, 그분들의 말씀이 진짜 실현되길 저도 굉장히 바라죠. 그러게요. 그리고 어쩌면은 그분들이 저보다 제대로 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냥 제가 피부로 느끼는 특히 일단 해외는 모르겠고요. 해외는 그래도 좀 왜냐하면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고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나 사설이나 어떤 방송에 보면 그런 얘기가 꽤 증폭한 게 보여요. 해외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에서는 잘 안 보입니다. 네. 그런 얘기가 어쩌다 조금씩 나오고 여전히 어떤 좌우 정쟁이 굉장히 심하고 지금 사람들의 아직 그 관습이나 이런 행동을 보면 가정 쓰레기가 1.5배 상승했다고 오히려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맞아요. 예, 지금 배달이나 이런 건 또 굉장히 증가를 했죠. 배달이 증가하다 보면 배달에 또 일회용품 엄청나게 엄청 나오죠. 게다가 요즘에는 배달이 직접적으로 중국집에 전화한다기보다는 앱을 쓰기 때문에 예. 다른 기업을 통하기 때문에 더 수거를 안 해가는 형태가 돼서 그렇죠. 오히려 또 일회용품을 씁니다. 이런 식의 데이터를 보면 사람들이 진짜 감성이 높아졌다면 오히려 그거를 덜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바로 그런 어떤 양상들은 지금 우리가 말로는 그래. 좀 그래야 되겠지라고 어느 정도는 그래도 그런 게 있지만 예. 실제 행동이라든가 우리 삶에 있어서는 여전히 관성이 지배하고 있다. 그리고 심지어 그게 심해지고 있다라는 것까지 좀 우려가 됩니다. 코로나19 자연 파괴의 대가입니다. 이제 앞으로 그렇게 살지 맙시다라고 외쳐놓고 음식 배달시키는군요. 예, 그리고 음식 배달도 조금이라도 그걸 줄이려는 노력이 덜하죠. 예, 물론 음식 배달 안 시키고 가서 가게에서 먹으면 좀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것도 결국 균형의 문제입니다. 네. 언제까지나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겁니다. 자, 우리 박사님 최근에 습지주의자라는 책을 내셨더라고요. 네네. 무슨 뜻이에요? 이런 말이 있어요? 습지주의? 예, 습지주의라는 거 사실 말은 없지만 페르난도 페소아라는 포르투갈 시인이 만든 말입니다. 예, 이 사람은 사실은 습지를 잘 알았던 사람도 아닌 시인이자 문학가이지만 워낙 독특한 작품 세계를 갖고 있어서 그런 단어를 자기 시에서 쓴 적이 있습니다. 내용을 풀이해 주지는 않았어요. 근데 저도 제 동생 때문에 그걸 알게 돼서 차용을 했습니다만 습지가 워낙 좋고 습지가 상징하는 것이라든가 습지 작용이라든가 습지의 모든 것을 굉장히 남다른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 저 같은 사람을 그냥 습지주의자로 부르기로 한 겁니다. 왜 그렇게 습지가 좋으세요? 저도 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런 물과 무치 어우러져 있는 그 장면이 이상하게 와닿는데 이제 공부를 해보면 다양한 양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 책에는 이제 그런 양상을 담기도 했지만 꼭 공부를 안 하더라도 사람들이
언제나 갈대숲 밭이라든가 그런 연못이라든가 그 강이라든가 옆에 가면 기분을 좋아하잖아요. 되게. 네. 뭐 이렇게 술 한잔 하러 친구랑 그런 데 가길 원하고 거기에 이미 그게 증명이 돼 있습니다. 습지에 가면 뭔가 마음이 편하고 사람이 뭔가 사는 것 같은 느낌을 드는 그런 작용을 하는 곳이 습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민물 습지와 바다 습지 다 하나로 통틀어서 습지인 거죠? 다 습지라고 합니다. 갯벌이 그래서 갯벌도 습지죠? 습지고 그죠? 편의상 우리가 수심 6m 이내 이런 식으로 정의는 합니다만 그건 인간의 어떤 인공적인 기준이지만 어쨌든 물과 묻이 같이 있는 곳을 다 우린 습지라고 얘기합니다. 이 책에 보면 반쯤 잠긴 무대에는 특별한 것이 있다. 네. 반쯤 잠긴 무대가 습지인 거고. 그렇죠. 네. 특별한 것 무엇이 있죠? 그걸 이제 많기 때문에 제가 책 한 권을 할애를 했지만 만약 한 예. 문장으로 말하라고 하면 오아시스라고 하면 사람들이 바로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막에서 오아시스라는 건 너무 소중한 존재니까요. 그렇죠. 오아시스가 바로 습지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사는 곳은 사막만큼 건조하진 않아도 사실 어느 숲이나 들판이든 그렇게 막 물이 고여 있는 곳은 많지는 않아요. 근데 그곳이 있는 곳은 바로 만약 우리가 그냥 나그네처럼 여행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연못을 만나면 얼마나 좋아요. 거기서 물 마시고 도시락을 먹겠죠.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표현을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이렇게 비유도 합니다. 습지는 자연의 마트라고. 그래서 거기에 모든 어떤 음식과 가능성이 다 있기 때문에 습지에 살지 않아도 거기에 꼭 들리는 생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생명 현상이 가장 잘 벌어지도록 한마디로 물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그 세계가 바로 습지의 특별함입니다. 그게. 가장 종 다양성이 많죠. 정글이라든지 산호초라고 비견됩니다만 거기에 못지않게 많은 곳 중에 하나가 습지입니다. 그죠. 네네. 우리나라 습지가 좀 많아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너무너무 많고 한국은 사실 습지 부자 나라입니다. 원래는. 뭐냐면 다들 배우셨겠지만 서해안의 리아스식 해안, 그렇죠. 그 구불구불한 서해안, 특히 갯벌 습지는 정말 세계 어디에도 내놔도 남부럽지 않은 굉장히 최고의 습지인데 사실은 그걸 잘 보존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해안 갯벌은 금방 떠오르는데 육지 습지도 우리가 많아요? 우리가 많이 있습니다. 강이 많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강이 많이 있고 사실 강 옆이 다 습지고요. 원래 그 강 사이에 있는 범람원, 그다음에 원래 인공적인 습지도 많습니다. 뭐냐면 논이 다 습지입니다. 그렇죠. 논이 습지고 논에 물이 부족할 때 옆에다 파나온 둔벙이라고 원래 있습니다. 그것도 습지고요. 그다음에 고산 습지도 조금 있습니다. 늪지대 같은 것도 있고. 한국이 꽤 습지가 많은 나라고요. 네. 근데 습지라고 말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냥 메워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급속도로 사라지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4대강 사업 같은 게 가장 대표적이죠. 대표적으로 습지를 파괴한 사업이고요. 그래서 그런 사업 통해서 실제로 많은 생태계 파괴들이 많이 기록이 돼 있습니다. 굉장히 가슴 아픈 일입니다. 물론 갯벌을 이렇게 간척하고 하는 거는 이제는 안 하기로 했죠. 안 하기로 했지만 고전적인 간척은 안 하는지 몰라도 대표적으로 새만금만 하더라도 길게 그 보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아직도 그런 좀 평탄화 작업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고요. 현재 갯벌 국소적인 공사라든가 이런 개발 사업들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어떻게 무슨 제도를 다시 좀 만들어야 됩니까? 습지 보존을 위해서는? 만들어야 됩니다만 아직도 한국이 습지라든가 결국 우스갯소리로 환경부가 끝발이 없다는 말도 하지만 결국 국민과 정부가 자연을 언제라든지 뒤에 놓고 있는 가치 우선순위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일단 빨리 바뀌어야 되고 그래야 그와 함께 제도적인 가치가 해야 되겠죠. 네. 경제 우선, 환경은 뒷전. 네, 바로 코로나가 그래서 생긴 겁니다. 결국 자연 파괴를 왜 했겠습니까? 경제 때문에 한 겁니다. 경제 때문에 그걸로 일어나는 여파가 뭔지도 모르고 있다 하더라도 안 보려고 하면서 마구잡이로 동물 파헤치고 서식지 파헤치고 동물 잡고 했었고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당장 돈벌이가 중요하지 그 여파는 모르겠어 해서 나온 게 바로 코로나입니다. 근데 지금도 똑같이 그 대응 방식이라든가 그 이후에도 그 철학을 그대로 고수한다면 굉장히 어리석은 거로 볼 수 있겠죠. 습지 하나만 봐도 자연보다 경제를 우선시하는 그런 행태는 변한 게 없다. 네, 변한 게 없고 그것을 지금 해외에서는 그래도 그것을 다르게 진짜 해보려는 많은 시도들이 있고 한국에도 없는 건 아닙니다만 중론과 그 주류적인 분위기에서는 여전히 너무 그런 대화가 어렵고 대표적으로 큰 삼성, 현대 이런 기업들도 제대로 된 지속 가능성 보고서도 발간도 안 하는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뒤처져 있는 나라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아는 바 범위 내에서는 아직도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환경 있습니다. 선진국의 대기업들은
기업 차원에서도 그런 지속 가능 그런 보고서 같은 걸 만듭니까? 예, 만듭니다. 굉장히 오. 많이 뭐 아주 큰 우리나라도 발간하는 곳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누구나 하는 것처럼 안 돼 있고요. 뭐 대표적으로 유니레버 같은 큰 기업조차도 예. 그런 걸 굉장히 나서갖고 발벗어 나서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펩시코라는 회사도 그동안 아주 욕먹던 회사인데 벌목을 너무 심하게 했었던 자원들을 이제 그렇게 자원 수급을 안 하겠다고 아예 그 정책을 발표를 했고요. 물론 환경단체의 그 성화에 못 이겨서 한 것도 있습니다만 해외에는 그런 사례를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게 충분치는 않지만 적어도 예. 어떤 신용 또는 방향성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보다는 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모습이 그냥 보입니다. 보고서만 내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기업 활동에서 조금이라도 덜 자연을 파괴하는 형식으로 바꾸더라. 네, 적어도 바꾸려고 하고 있다. 생산 예. 공정도 좀 바꾸고 예, 그래서 원자재도 좀 바꾸고 그래요. 예, 뭐 제로 탄소를 아예 선언한 무슨 자동차들도 있고요. 뭐 그런 여기들이 심심찮게 들고 합계하고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 예는 지금 뭐 제가 지금 뭐 생각나는 게 많지는 않지만 그 찾아보는 게 굉장히 쉬운 일이에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근데 우리는 아직도 그런 얘기하면 독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 그런 게 있었는지도 잘 모르고요. 그만큼 우리가 이 우리나라 사회가 그런 부분은 별로 신경을 쓰이지 않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뭐 무슨 백신 개발하고 약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바이오 산업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거는 환경 파괴나 이런 우려는 별로 없어요. 그 자체가 뭐 얼만큼의 어떤 원료를 쓰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바이오라는 산업을 하면 사람들이 바이오 하니까 생명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거의 접근법은 보통 굉장히 인간의 기술로서 결국에는 어떤 걸 해결하겠다는 사실 접근법을 가지고 있는 거죠. 보통 뭔가 약간 요즘 말하는 좀 바이오 산업은 유전자 조작적 뭐 이런 게 들어가는 거죠. 보통 유전자를 이용한 작업들을 많이 하죠. 뭐 그거는 그거대로 필요한 어떤 노선이겠습니다만 사실 바이오자가 들어갔다고 해서 생태적인 어떤 추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게다가 거기에 이제 보통 예산이 많이 투입이 돼요. 예. 근데 거기에 사실은 생명계에 해당되는 어떤 예산이라면 생태 쪽으로 사실 많이 갈 예산이 그쪽으로 가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런 면은 좀 나눠서 돼야 되는 부분이겠죠. 알겠습니다. 생태학자 김사나 박사는 코로나19로 우리 모두 고통받는다. 앞으로 달라지자 말만 하고 사실은 안 달라지고 있다고 우리한테 따가운 아주 질차를 주고 계시네요. 오늘 여기까지. 박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